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겁게 앞쪽에 강연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분의 아주 통찰력 있고 그리고 또 각 부문별로의 짧지만 아주 굵직한 얘기들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강연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각 강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 순서를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또 강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한상기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 강연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저희가 요즘 인공지능 하면 딥뉴럴 네트워크, 흔히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건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통계적이고 대부분 벡터 스페이스에서 일종의 확률 혹은 또 컨피던스, 셀프 컨피던스 같은 것들의 일종의 값으로 나눠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의 한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자면 한상기 대표님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한상기 대표님이라고 명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57% 한상기 대표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지 인식이라면. 너무 낮네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신뢰할 수 있으려면은 기호로 표현해야 되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언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딥러닝이 비기호적이라면 그럼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호적인 접근 방법하고 이 결합이 될 방법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논의가 아주 심각하게 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발표하면서 세계 모델, 월드 모델과 세멘틱스가 없이 과연 언어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분이 그 질문 하나 하셨더라고요. 세계 모델이 뭡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튜링 어워드 받았던 이제 제프리 힌턴과 요시아 벤지어 얀노콩이 CACM에다가 이제 기고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뉴럴 네트워크로서 이거 다 처리하고 싶다. 뭐 얀노콩 같은 친구는 이제 인간의 뉴런 구조도 사실 단일하지 않죠. 뉴런 세포가 굉장히 다르긴 한데 이거 뭐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다 하고 있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컨셉 포미네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개념화, 앱스트랙션 이런 문제도 딥러닝으로 딥 뉴럴 넷으로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의지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 반면에 이제 리빌딩 AI를 썼던 게리 마커스나 언스트 데이비스 같은 친구들은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 결국은 기호적인 방법과 연계가 돼야 되고 결국 월드 모델에 가야 돼. 월드 모델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미지를 우리가 봤는데 말을 탄 사람이 하늘에 거꾸로 달려 있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다면 그게 말 탄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죠. 그 다음에 뭐 언어를 썼는데 난 오징어 게임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숨을 참아서 이겼다. 이렇게 써놓는다면 세상에 2시간 동안 숨을 참으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월드 모델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미론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능한 거와 가능하지 않은 거, 뭐 예를 들어 중력의 문제라든가 무게가 많은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상식으로 배우고 있고 자라면서 배웠던 것들 이런 거를 학습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언어 학습을 할 때도 이런 세계 모델과 굉장히 많은 문맥과 함께 학습을 하는데 지금의 모델은 뭐냐면 남이 쓴 글을 갖고 학습을 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GPT-3D 뭐 이런 게 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하자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지금 몰라요. 근데 DNN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그 문제까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과거에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나 또는 뭐 그 기존에 저같이 이제 knowledge based 시스템 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역할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두뇌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 발달 과정도 다르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서 달라졌듯이 뭐 네오콜텍스라든가 이렇게 생겼듯이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를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도 DNN 하시는 분들처럼 하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박수를 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걸로 지금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그 문제 못 풀지 않을까. 무슨 뭐 지금 캡슐 네트워크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지만 못 풀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 뭐 인간도 우리 뇌만 갖고 사고를 그렇죠. 하거나 예, 예. 소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버디드 커그니션에서 뭐 몸과 그렇죠.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네.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이해를 하거나 정보 프로세싱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또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지식을 더 강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이라는 걸 써서 공유도 하고 네. 그림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할 텐데 그 수학의 다양한 언어들, 수학적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하는 건데 이게 우리의 뇌의 용량만이 아니라 사실은 협력을 하기 위한 뭔가 다른 지적 존재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뭔가 언어로 표시되고 그것들 사이에서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언어의 발달, 언어의 네. 탄생이라는 게 결국은 협력을 위해서 나온 그렇죠. 수단이니까 네. 언어나 글이나 네. 글은 또 한참 뒤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와인을 마시면서 하던 얘기들인데 네. 이게 그 굉장히 큰 담론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뭐 신뢰라는 게 혼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신뢰라는 정의가 타인이 나한테 해를 끼치 않거나 적어도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신뢰라고 하던데요. 근데 우리 사회나 규범이라는 것도 법률이 있다는 걸 보면요. 사실 우리는 전제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모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또는 이 세상은 신뢰하지 못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AI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AI가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그냥 윤리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인공지능 개발자, 사용자들 또 사용 방법에 대한 규범, 법률 또는 가버넌스 또는 어떤 의미로 보자면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될 필요는 없을까요? 일단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뢰라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다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뢰 자본을 갖고서 있어야지만 그 신뢰 자본이 커야지만 우리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뢰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든지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는 존재가 될 때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대화의 상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컴패니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리나 규범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단 어떤 컴플라이언스나 거버넌스 나아가서 이런 윤리가 완성된 형태가 법률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되는 윤리의 완성본이 이제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지키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적인 방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번 4월에 나온 유럽에서 나온 AI Law의 드래프트고요. 이 AI Law 드래프트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을 완성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되는 상황, 허용할 수 없는 거, 허용할 수 있는 거, 허용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것이 요구사항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신뢰성을 부여했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듯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요구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기계들은 그냥 우리가 동작을 하거나 사용하는 문제이지만 인공지능은 인터랙션이 강하고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 행동을.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이 레귤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의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착한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그 선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검사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만드셨는데 누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누가 오디팅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그냥 기업에서 알아서 잘할게요, 저희 믿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왜 되냐면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있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서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 시장에서 등장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용될 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률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그 이선우 전문가님하고 윤리 얘기를 할 때 또 한 번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퓨샷 학습하고 우리반 인공지능 발표를 해주신 강인호 리더님께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기술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하이퍼클로바의 여러 응용 사례 저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들을 보면은 NLP 태스크 대상의 모델 크기별 성능 비교를 해보신 장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표를 가만히 보면은 마치 이제 수렴되는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성능이. 근데 현재 트랜스포머나 셀프 어텐션 모델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라미터 개수를 계속 늘리고 데이터 양을 계속 늘린다면 정말 충분한 수준으로 품질이 계속 향상될까요? 그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네이버에선 또는 강인호 리더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뭔가 이론적으로는 또 뭐 다르게 얘기되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실제 서비스를 만들던 사람으로서 그냥 제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성능이 수렴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소타에 접근한다 또는 소타를 넘어가는 성능이 나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수렴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언어 모델 또는 뭐 NLP에서 풀던 식으로 더 달성할 수 있었던 성능을 이미 달성했고 또는 더 올라가는 수준에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럼 계속 파라미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기존의 언어 모델로 또는 NLP 태스크에서 하던 성능을 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크기를 늘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이제 해보고 있는데 그냥 뭐 이것도 또 일반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태스크에 따라서 파라미터 수가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흔히 NLP 태스크라고 하던 것들이 소타 수준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크기의 파라미터는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태스크 그러니까 사람들도 뭔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책 몇 권 읽어야 되냐랑 어떤 전문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읽어야 되는 책 그게 또 다르듯이 일부 태스크에 있어서는 파라미터를 더 크게 키우고 데이터를 더 늘려야 되죠. 당연히 데이터를 늘리고 파라미터를 키우게 하는 것들이 확실히 의미가 있고 하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늘리고 파라미터를 할까? 요만한 태스크를 위해서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저희가 또 실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랭귀지 모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표현을 따지지는 않거든요. 뭐 이미지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다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멀티모달로 실험을 했을 때 이 또 다른 또 성능의 향상을 또 이제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마도 사람이 글로만 세상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보면서 또 얻게 되는 그런 또 텍스트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뭐 최근에 다른 연구에서도 뭐 보크나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멀티모달로 갔을 때 또 점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멀티모달로 가면 또 데이터 크기랑 파라미터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태스크 심지어 이미지랑 관계없는 NLP 태스크들도 성능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좀 기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이론적으로는 또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딱 확신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실험적으로는 모델 파라미터 크기 그리고 어떤 데이터 어떤 유형에 넣는 거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아마 사람 수준에 근접하면 굳이 더 늘려도 될까? 뭐 늘릴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예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요. 이제 관련돼서 사실은 또 다른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 임준호 박사님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초거대 모델 만드는데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드린 질문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효할까요? 또는 이렇게 파라미터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데이터 양을 늘려가는 데는 경제적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제적 한계하고 효용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애트리에서도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GPT-3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도 이것의 가능성 혹은 한계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과연 뭐 어떻게 대응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뭔가 GPT가 표현의 다양성, 굉장히 표현을 잘 생성하는 것들, 혹은 그 안에 어떤 지식과 같은 것들에 대한 답변들, 이런 거는 크기가 커지고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그거에 맞춰서 기존의 소타에 근접하거나 혹은 조금 더 뛰어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그 바이디렉셔널리가 없다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뭔가 이해 태스크에 들어가면은 그 최근에 MS에서도 GPT-3를 파인 튜닝을 하더라도 기존의 인코더를 포함한 모델의 라지 사이즈 1빌리언보다 조금 더 낮은 성능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얀리쿤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어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거를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는 것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고도가 높아진다고 달에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언어 모델은 대용량의 텍스트 수백 기가바이트 혹은 뭐 테라바이트를 다 메모라이즈하는 모델. 왜냐하면 학습 목표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다 메모라이즈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메모라이즈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적은 컴퓨테이션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앞에서 한상기 대표님과 주고받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지만 이제 지금 얘가 단어가 심볼이 리얼 밸류로 표현되면서 지금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같다 다르다를 완전히 구분을 못해요. 백범과 김구와 안두희가 있으면 문맥이 같으면 다 비슷한 공간에 실수값이 모이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야지 가까운 건지 조금만 멀어지면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구분을 못하는데 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씩 개선 기술 알고리즘 기술적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조금씩 더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는 가능성은 아직도 여전히 남겨져 있고 그 충분히 시도할 만한 시기들인데 이제 이 구조 자체만 갖고 있는 한계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게 양과 그 돈 갖고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한상희 교수님, 예.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스탠포드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봤지만 전 세계의 모델이 다 이 버트와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호모제나이제이션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균질화 뭐 이래가지고 다 동일한 모델을 갖고 간다는 게 좀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그렇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데 그 문제를 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연구 모델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구 분야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요. 또 잠시 후에 그 임준호 박사님께 그럼 우리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인호 리더님께 그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이 행사 이름이 세계 한국어 한마당이거든요. 물론 우리말이라는 걸 중심으로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뭐 적게는 수백 개 또는 많게는 그 이상의 수천 개 이상의 언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델들은 대부분 단일 언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GPT-3나 그 다음에 뭐 또 언제 GPT-4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학습을 할 때 그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도 들어가고 뭐 한국어 들어가고 불어도 들어갔었죠. 완전히 구문 구조가 다른 언어 패턴들이 학습이 됐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파인 튜닝 태스크로 머신 트랜슬레이션 자식에서 번역을 하는 것도 뭐 작동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보여줬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모델, 그리고 또 그거를 발전해서 퓨샷이나 뭐 제로샷 러닝 같은 거를 수용을 해내는 그 미래 방향성 중에 이렇게 멀티링걸이나 아니면 크로스링걸처럼, 그러니까 다중 언어에 해당이 되는 거를 하나의 모델 내에 동시에 학습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통해서 다양한 언어적 서비스를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또는 이런 시도가 혹시나 네이버나 국내외에서 시도되는 게 있을까요? 강인호 리더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회사 기밀이기도 해서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될지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들 이제 경쟁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한 거를 보면 오픈 AI가 GPT-3를 냈을 때 많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파파고 같은 언어 번역기를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기본 모델은 영어 모델을 가지고 그 입출력만 한글로 이제 넣고 이제 바꾸고 하는 식으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큰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언어 활용에 대한 이해 능력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얼만큼 있어야 되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용량 언어 모델에 가면서 이게 하나의 지식이 되거든요. 날리지 베이스 같은, 날리지 그래프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영어를 잘 한다라는 거랑 그 지식을 안다라는 건 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실험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언어 모델을 만드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쪽 지식과 영어 쪽 지식, 미국 쪽 지식을 또 잘하는 또 그런 언어 모델을 만들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잘 활용하는 수준이 되려면 어떤 구성의 데이터를 얼만큼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또 필요하고, 반대로 이제 지식,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문서들이 어느 정도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GPT-3라든지 딥러닝 관련해서 중요한 뭐 논문들을 보려면 또는 글을 보려면 미국에 가서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가져와야만 하거든요. 그런 지식을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에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티링규얼이라고 얘기되어지는 한국어 말뭉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쪽, 그게 또 언어가 어떤 것이냐, 또 그것도 이제 상관없이 우선 그걸 가지고 오고, 걔를 또 이제 연결시켜 주는 어떤 뭔가 예전에 뭐 패럴렐 코퍼스처럼 그런 이제 중간 매개체 되는 문서들이 있으면 그 좀 재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GPT-3에다 대고 한국어로 질문을 했을 때랑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로 만든 그 언어 모델에다가 영어로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하는지, 또는 이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 어떤 구조로 되느냐, 얼마 뭐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또 별다른 얘기지만 실험적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필요에 의해서 영어 문서를 일부분 가져와야 되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작성된 그런 지식들을 활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하고, 물론 저희가 파파고 같이 좋은 번역기 모델이, 전용 모델이 있습니다만, 이 하이퍼클로바 같은 이런 모델로도 충분히 물론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돼서 한글로 입력하든 영어로 입력하든 한글로 된 지식이든 영어로 된 지식이든 잘 활용하는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뭐 언어 말뭉치도 이제 크기도 얘기를 하는데, 지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들 거냐, 뭐 물론 이제 검색기 같은 것들을 붙여서 이제 실시간적으로 땡겨와서 이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한다면 아마 전 세계의 지식을 어떻게 좀 가져다 집어넣는 모델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코덱스 나왔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언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프로그래밍에 딱 특화되어 가지고 모아가지고 말을, 언어 모델을 만들더니 또 이 잘하는 녀석이 있는 것처럼 이게 참 아직까지는 전 재미있어요. 그래서 뭐 멀티링규얼이든 도메인이든 이런 섞어서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하는 단계고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저런 실험과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강인호 리더님 말씀하신 걸 뭐 제가 이해 쉽게 그냥 제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시도해볼 만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 모델 안에서 다언어로 다루는 걸 시도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한데 그 관점을 꼭 언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지식들, 그 지식이 언어라는 심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 지식들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는 것부터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아까 그 KT의 장두성 박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게 연결되는 주제라서 바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언어 중심으로 하는데 언어라는 건 말과 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글 말고 말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어요. 종단간 음성인식기를 같은 경우죠. 이것도 뭐 코퍼스나 음성 코퍼스나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면 좋은 성능을 분명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강인호 리더님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음성 인식 모델도 다언어 인지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 언어가 두세 가지를 섞어 쓰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 그게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문장 레벨에서 구문 구조가 완전히 다른 문장을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미국만 하더라도 스페니쉬하고 영어를 섞어 쓰는 게 비일비재하고요. 남쪽으로 가면 또 유럽으로 가도 도우고 프랑스어나 영어나 독어를 섞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성인식 경우도요. 가능할까요? 음성인식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단어 레벨이 아니라 문장 단위의 완전히 다른 언어들을 하나의 음성인식 엔진들이 이 종단간 방법 같은 걸 데이터를 때려 집어넣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경험을 좀 해본 게 저희가 이제 AI 스피커 사업을 꽤 오랫동안 좀 해왔는데요.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한국 사용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단인어로 민족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네. 우리나라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바이링결 그 민족입니다. 특히 이제 좀 더 어린 세대, 젊은 세대일수록 이제 영어를 좀 더 많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한국어를 말하는 중간에도 영어 단어들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영어 표현도 이제 같이 추가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음성 인식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태클이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사실은 좀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 그 기가진이 같은 그런 AI 스피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어 음성 인식기에서도 영어의 발음을 동시에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영어 음소랄지 영어의 데이터를 같이 이용을 해서 사실상 거의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음성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뭐 음악을 뭐 재생을 한다거나 혹은 뭐 영상을 재생을 할 때 실제 영어로 되어 있는 사실 단어나 어떤 컨텐츠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능을 좀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 경험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또 두 번째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어도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대구 경남 지역을 가보면은 상당히 인토네이션이랄지 말하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쪽에서 동일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음성 인식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어떤 방언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에 좀 특화된 모델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언들을 이 사람이 어느 쪽의 언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 쪽의 방언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캐치를 해서 그쪽 모델을 좀 더 동적으로 적용하고 뭐 이런 기법들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음성 인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인식한 이후에 이제 언어 해석이나 어떤 추론 과정에서도 이런 그 영어 표현을
좀 들어왔을 때 얘를 좀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영어 표현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되겠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상용 관점에서는 많이 고민되고 있고 여러 업체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발표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뭐 그 말과 글이라는 거를 구조적으로 뭐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음성 인식한 거를 언어 이해를 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엔드 투 엔드 다시 보면 종단적인 거 안에 언젠간 다 쑤셔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성하고 언어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엔드 투 엔드로 묶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멀티링걸 얘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인지적인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데이터하고 더 큰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데이터 얘기도 몇 번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행사의 주체이기도 한 국립국어원뿐만 아니라 최근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과기정통부 혹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연언어 처리를 전공도 하셨고 또 현재 대용량,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언어 음성과 관련된 걸 만들고 계신데 그런 일종의 연구자로서 또 실제로 기업에서 상용화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대하시거나 또는 당부해 주고 싶으신 것 또는 방향성 제시해 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언어 처리뿐만 아니라 음성 처리 혹은 영상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나마 이런 서비스들이 좀 출시되고 좀 확장되고 있는 건 이런 그 국립국어원이나 어떤 뭐 리아랄지 여러 그 이런 데이터를 모아줘서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기관들은 도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초기 시점이라서 그런지 주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위주로 해서 많이 모으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좀 특정한 그 전문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말 그 모으기 힘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좀 수집이랄지 공개 이런 게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여러 이제 그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국가적으로 여러 많은 회사들이 또 독립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의 국가적인 체계가 좀 더 채워진다면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같이 사용해서 좋은 기술을 같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있고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는데 좀 실현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좀 적은 그 한국어 데이터를 좀 그렇게 국가적인 관점에서 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가 좀 이루어지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한상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의 유사한 구조로 갖고 돈 들여서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를 포함을 한 이런 구조에서 데이터 차별성 말고 다른 차별성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건 잠시 후에 또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언어 생성 모델 윤리 관련해서 이선우 전문가님께 좀 한 가지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도 5살짜리 GPT 한 2.5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살짜리 가람이라는 어린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둘로 복제한다면 한 애한테는 2달 동안에 유튜브를 막 보여주고요. 다른 하나한테는 어린이용 컨텐츠를 보여줬어요. 뭘 듣고 뭘 보냐에 따라서 말을 생성하는 게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SBS인가 어디서 다큐멘터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만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한 거는 저희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범생 아이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좋은 말 하고 예측되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누굴 더 사랑하냐면 약간 삐뚤어진 아이 약간 비속어도 섞어서 얘기하고 짜증도 내고 하는 아이들을 더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거를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하신 언어적 안정성이 확보된 데이터, 그걸 통해서 바른말하고 올바른말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삐뚤어진 데이터들, 또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사회 언어라는 것은 욕두 언어인 거고요. 비속어도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언어이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를 그냥 학습하는 있는 그대로의 AI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은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엄청난 거대한 가비지 없애고 욕 없애고 뭐 해갖고 단일한 엄청난 큰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다들 돈을 쏟아붓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굉장히 편향된 인공지능 수백 개 수천 개가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이런 게 필요하진 않을까. 우리 인간이 발전 진화하는 것이 창조적 혁신이 삐뚤어진 사람들, 아웃라이어들, 그리고 편견을 가진 사람과 또 다른 편견 가진 사람의 충돌에서 스파크가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편견이 있는 데이터, 편견이 있는 AI는 혹시 필요하진 않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희 팀에 언어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너무 바르고 고운 말에 집착하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런 어린아이, 5살 어린아이의 어떤 짜증내는 모습이나 좀 발랄한 모습을 좋아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페르소나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히 윤리적이거나 잘 교육된 그런 발화를 내뱉는 보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뭐 외계에 나가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을 도입한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게 정말로 정색하고 욕을 하는 뭐 성인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어린아이, 아니면 뭐 애완견,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흥미를 끌고 재밌다고 보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떤 막 너디한 성인 페르소나를 가진 어떤 뭐 남자가 정말 걸쭉하게 욕을 한다, 이런 서비스도 굉장히 가능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페르소나가 조금 그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어떤 페르소나를 규정하고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면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이루다 같은 것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군데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서비스가 지향하던 그런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었던 사용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의 윤리성과는 별도로 이제 흥미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뻔한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흥미롭고 재미있고 친구 같은 그런 AI랑 윤리적이지 않은 것이랑은 또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냥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적당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뭐 음식점에 간다면 그분이 욕할 거 알고 있고 그분의 욕이 친근하고 그분의 욕이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불쾌하지가 않지만 어떤 경우에 굉장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과 사용력에 따라서 욕설은 정말로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로 섞어 쓰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계층에 대한 공격이나 비하나 아니면 민감 이슈에 대한 의견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영향력이 큰 윤리적인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좀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 그 말을 정제하지 않고 윤리적인 이슈를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까지를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편향된 데이터들끼리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얘기를 해서 좀 뭐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자유롭고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하고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 자기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찾고 싶은 걸 찾지만 결국 데이터에는 편향성이 담기게 된다는 것은 여러 방향의 어떤 편향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동등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그것들이 한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기발랄한 여러 편향성을 가진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잘 경쟁을 하고 그중에 좋은 것들이 또 살아남기도 하고 아니면 그중에 많은 것들이 개성이 살리기도 한다면 참으로 좋은 방향성이겠으나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또 편향성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밸런싱이나 균형 감각이나 윤리적인 어떤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이 됩니다. 시점에서 이제 한상기 대표님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늘 한상기 박사님한테 느끼는 친근감 중에 하나가 거침없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윤리 문제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한상기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윤리나 언어에 대한 뭐 순화 문제 이전에 편견을 가진 인공지능들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처럼 그들 간의 어쨌든 협력 구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 6, 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AI 리서치를 하자라고 정부가 할 때 제가 제시했던 게 멀티 에이전트에 도전하자. 다른 나라가 우리만큼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다 안 됐고 다 쫓아가는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냥 우리나라의 연구나 해외의 연구나 별 차별이 없는 상태로 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저도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영화 AI의 데이비드를 생각하는 건지 엑스마키나의 에이바를 생각하는 건지 인터스텔라의 로봇들을 생각하는 건지에 따라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건데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서 심심이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심이의 코어 유저들은 아직도 그런 거칠고 욕하고 그러한 대화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 성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이슈를 얘기하면 휴먼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휴먼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레벨을 정하고 우리 영화에서 얼마든지 욕 나오고 거칠 영화들 많잖아요. 그거 다 허용하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왜 AI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면 돼요. 레벨을 제어하거나 단계를 제어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란다면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욕을 해서는 안 되는 데에서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아무리 욕을 잘해도 이런 자리에서 욕 안 하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사상을 얘기하는 뭐 스튜어트 러셀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쓸 때 항상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휴먼 컨트롤이다. 이거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이 이슈가 얘기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어토노머스한 에이전트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회를 이루는 게 될 정도가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특성을 갖는 에이전트들끼리 협력을 하건 경쟁을 하건 해가지고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겠지만 저는 그건 앞으로도 한 20, 30년 더 있어야 되는 최소한 20, 30년 더 있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연구로서는 충분히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냐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으면은 뭐든지 허용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게 퀘스천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 예. 뭐 두 분 말씀 다 같은 주제를 바라본 조금 다른 관점이시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걸 만들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제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적 노력을 한다면 더 폭넓은 우리가 허용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관점에선 우리가 중국, 미국 애들하고 싸워서 그 관점에서 이길 수 있을까 싶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참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데이터 양도 문제겠고 컴퓨팅 파워와 경제적 규모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 플랜 B, 플랜 C도 존재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들의 언어 모델이나 또는 학습 모델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규모로만 쫓아가고 유사 구조를 우리가 더 잘해내는 구조가 아니라 다르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두 분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GPT-3 나오고 난 다음에 과기부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좀 크게 고민이 됐던 포인트이긴 했어요. 근데 이경일 대표님께서 판단하신 바와 비슷하게 미국에 있는 하다못해 구글, 페이스북, 특정 기업과도 대한민국 전체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저 기업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는 포인트.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정부 쪽에서도 그래서 규모의 경쟁으로는 뭐 이런 글로벌 대기업과 동일하게 뭐 따라가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다행히도 네이버나 뭐 이런 저기 SK 뭐 아니면은 KT 그리고 LG에서도 대형 언어 모델 민간에서 어느 정도 이쪽 방향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다른 방향, 조금 더 언어 모델 대형 컴퓨팅이 들어가지 않고도 좀 더 사람답게 뭔가 이해하는 AI, 새로운 환경 변화를 잘 따라갈 수 있는 AI,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개선하는 AI 쪽으로 해서 차세대 AI라고 부르는 과제를 지금 올해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년도부터 과제가 수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가 R&D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10월 21일 날 이 차세대 AI와 관련된 글로벌 포럼 행사가 있고요. 그때 아마 그 정책적인 내용이 좀 소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준호 박사님께는 그래서 플랜 B, C가 뭐냐는 질문 드렸더니 있긴 있다. 좀 기다려봐라. 와서 들어봐라. 이런 말씀하신 예, 걸로 그날 들리는데. 저도 발표하니까 와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질문 한상희 박사님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정부가 지금 벌써 그 초거대 모델을 어떻게 공동으로 만들 것인가 해서 대기업들 모아서 지금 협의하잖아요. 네. 그리고 있고 전문가 포럼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정부는 그거에 뭔가 또 대응해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에. 그러면 뭐 저기 뭐야 그 미국 이번에 이제 나온 것처럼 국가 AI 리소스 만들듯이 AI 리서치 클라우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이게 이 게임이 돼버리면서 AI가 그동안 민주화가 됐잖아요. AI의 특징이 발전의 특징이 모든 걸 오픈 소스화하고 오픈 라이브러리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해왔는데 벌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프리트레인드 모델 나오고 데이터셋 공개 안 하고 우리 다 훈련된 거 가져다 쓰던가 말던가 해. 그다음에 GPT-3 오픈 안 해. API만 갖다 써. 이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할 게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기업 몇 개 외에는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칭송해왔던 AI 기술의 발전의 원동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KT나 SKT나 LG나 그 네이버나 다 1,000억씩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솔트룩스만 걱정이죠. 1,000억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렇게 네. 나가고 있어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붙어서 애플리케이션 만들거나 특화시키지 않으면 AI에서 살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네.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AI 기술을 발전해왔던 기본을 지금 깨고 있는 거고. 이건 구글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이 이제 바로 이제 임준호 박사님께 이제 드리려고 했었던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 200억 원은 써볼까 싶긴 한데 2,000억 쓰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질문은 임준호 박사님께 이 국내에서도 뭐 3대, 4대 대기업 정도만 그것도 1,000억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글로벌 그 테크컴퍼니들, 빅가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수십 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차이 날 텐데요. 점점 더요. 심지어는 딥마인드 지금 누적 적자가 3조 넘었을걸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회사가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 고려를 해보면 참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AI 기술 벤처들은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 거 가져다 쓰는 것도 제약적일 것 같고요. 혹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하여튼 이분들한테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에트리와 같은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저도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질문인
이긴 한데요. 우선 한상기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차례대로 한 가지씩 답변드리면 기존의 AI 기술이 공개됐던 이유는 저는 뭐 기술 발전 측면도 있지만 그 기술을 오픈소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경쟁력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 거는 그 기업의 경쟁력에 좀 크리티컬해졌을 때 타이밍이 돼서 그렇게 공개가 되지 않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국가에서 뭔가 발전 전략 뭐 이런 거 커미티를 하는 거는 아마 이쪽 생태계를 활성화한다거나 뭔가 그런 쪽의 움직임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확한 GPT 네오라고 해서 GPT 크기를 오픈소스로 하는 민간 일루다 AI인가 쪽에서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허깅페이스에서 빅사이언스라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데이터 분석 모델 스케일링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아마도 국내에서도 나중에 거대 모델 그게 뭐 100빌리언 규모가 될지 어느 규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 다국어 모델로 해서 10빌리언대 모델이 공개가 된 모델들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아마도 내가 만약에 저희 스타트업의 CEO다라고 나 스스로를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내가 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차별적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기술을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해서 공개되고 있거나 어떤 API로 공개가 되든 모델이 공개가 되든 다른 데와 뭔가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쪽, 내가 만약 뭐 부동산 쪽에 어떤 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패션 분야인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테크, 제너럴한 테크를 서비스하는 업체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타겟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데이터에 집중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공개가 되는 시점에 다른 데보다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한 도코멘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그래야겠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집중해라. 네. 일루다 AI나 허그페이스, 그 빅사이언스나 이런 거 같은 거를 우리가 같이 할 생각들은 왜 안 하는 거고, 왜 구글 퍼스펙티브 API처럼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것들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거 안 하고 왜 다 따로 하고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 지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경쟁의 이해관계에서 적어도 잘 안 되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특히 제가 공통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얘기들을 우리말을 다루는 인공지능의 기술자들, 연구자들, 그리고 또 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은 개발자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또 언어학을 전공한 분들이 우리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고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이거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주제인 이 한글을 만든 세종도 위대한 언어학자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리고요. 답변하지는 않지만 열린 질문으로 오늘 얘기한 주제들을 많은 국어 학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언어 현상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 그리고 또 토론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6분들 그리고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신 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